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이번 주만 곽수종 박사를 대신해서 진행 맡은 이진우입니다. 5월 미 FOMC의 결과는 역시 동결이었습니다.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연 5.25%에서 5.5%로 또다시 동결하는 한편 최근 시장 일각에서 갑자기 이렇게 부상했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파월 미 연준 의장은 2% 물가라는 목표 달성에 확신을 얻기까지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세 차례로 예상되었던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혹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끈적한 물가에 또 여전히 뜨거운 노동시장으로 금리 정책의 향방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글로벌 경기와 또 증시 그리고 환율 등의 금융 환경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두 분의 경제 전문 꾼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두 분 꾼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안녕하세요. 예, 저 작년 이맘때도 곽수종 박사님 또 일정 때문에 제가 한번 대타를 띄웠는데 또 곽 박사님 한 번씩 이렇게 자리 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딱 뵙고 싶었던 두 분은 오늘 여기 와서 또 뵙습니다. 우리 김한진 박사님은 그야말로 영원한 이코노미스트시죠. 사람이라면 각기 마련인 어떤 편견이나 또 선입관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망으로 또 많은 분들의 신뢰를 지금까지 받고 계시고요. 우리 변 전무님이야 그야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시고 이 살벌한 금융시장을 또 재밌게 풀어주시는 제가 봐서는 이 시대의 변사이십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 지금 FOMC 이거 한번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틀 됐습니다만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할 것 없이 잘 소화는 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두 분하고 한 번 더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한번 잠깐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our dual mandate to promote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American people.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 We are prepared to maintain the current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for as long as appropriate.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네,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모두 연설인데 진짜 파월 의장 목소리 하나는 죽여줍니다, 방송에. 저걸 갖다가 이제 덜 매파적이었다. 뭐 심지어 이제 언론들의 헤드라인 중에는 비둘기파 파월 이렇게까지 했습니다만 한번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FOMC에? 네, 뭐 정책문은 뭐 거의 좀 완화적이다. 네.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게 좀 금리 인상 여부였지 않습니까? 처음 FOMC 기자회견 전에. 예.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뭐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선언적인 발언이 조금 시장의 환호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뒀지 않습니까? 네. 솔직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부족하다. 2%의 물가 목표에 도달하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성장이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식어야 금리를 인하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에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조건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네, 물론 이제 발언 내용 중에는 이제 성장과 고용이 식어야 네네. 조금 그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예. 하지만 이제 뭐 물가와 금리가 얼마나 식느냐는 사실은 추상적인데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작년 11월, 12월부터 지금 뭐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거는 빨간색이 이제 12개월 이동평균이거든요. 미국의 근원피스 물가에. 네. 살짝 이제 최근에 올수록 꼬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실은 CPI나 뭐 그 근원 CPI나 PCE 물가나 모든 지표가 작년 11월, 12월 이후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의 3.8%라든지 네. 뭐 CPI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근원 CPI도 그렇고 그런 PCE 물가도 지금 2.8인데 작년 12월이 거의 2.8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정도까지 좀 아무 그 변화가 없었던 거죠, 사실 네. 물가가. 그리고 뭐 1, 2월 달에 이제 물가가 약간 높게 나오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 2월 달은 조금 뭐 계절성 때문에 조금 그렇게 우리는 중시하지 않는다. 물가가 상승한 부분을. 이제 그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1분기 내내 물가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파월 의장의 약간 뭐 시장에서 볼 때는 네. 신뢰성까지는 아니지만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신뢰가 좀 약해졌죠, 연준에 대해서. 네네. 하지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 없어. 아직은 뭐 아닐 것 같아라는 부분은 오케이. 하지만 언제 인하냐라는 부분은 뭐 아무도 몰라. 좀 불안한 감 그런 상태에서 이번 FOMC가 끝났습니다. 네. 전문의께서는 FOMC 한번 총평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돈 버는 입장에서 이번 FOMC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예, 이번에 그 몇 가지 이렇게 좀 완화적이었다. 그다음에 도비시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은 뭐 몇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왜냐면은 이게 그 FOMC 전만 해도 굉장히 호키시하게 나올 것이다,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경계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경계감, 네. 예, 긴장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올해 내로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S&P가 1%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장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긴장이 확 풀어졌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환호를 1%의 인상으로 시장을 화답을 한 거거든요. 물론 환호가 잠깐만 지속됐다가 확 빠져버렸어요. 장 끝에는 이제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서긴 했지만 네. 당분간 그게 왜 이렇게 짧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 경우는 보통 이제 긴장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긴장이 확 풀어졌다가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예. 그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QT 속도 조절이죠. 네네. 사실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5월 FOMC에 사실 그 찐빵이 있으면 안고가 제일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안고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QT 조절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뭐 예상을 한 측면이 많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3월달 FOMC에서 QT 조절에 대해서 약간 디스커션을 했다, 상의를 했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는 그 측면은 여러 가지 그 미국에도 그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새로 이제 그 차환이라고 하죠. 네. 이제 뭐 롤오버라고도 하고요. 국채를 이제 새로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자꾸만 이자를 더 주면서 적자 국채를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부채가 물론 이제 이것은 중앙은행인 연준이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부담은 됩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의 정부가 이렇게 그 부담이 많으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책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약 100조 원 정도의 이런 이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전에 발행했던 것들은 이제 낮은 금리에서 이제 상환이 돼버리고 계속 차환되는 이제 그 채권들은 점점 높게 이렇게 금리를 유지를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그 국채 이자에 대한 평균 이자율이 약 3% 이상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가 이제 굉장히 제약적이다. 아직도 제약적이다. 이것은 3월 달에 FOMC에서 하나도 뭐 그 스탠스라도 하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직도 기준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고, 그냥 물가는 3월 달에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CPI가. 네. 1월 달에 3.1% 상승을 했고요. 3.1% 포인트. 2월 달에는 3.2% 포인트. 3월 달에는 아예 3.5% 포인트가 이렇게 올랐어요. 예.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아까 그 물가로서 지금 경기의 그런 상황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가지도 못한 단계라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는 계속 상승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가고요. 그리고 물가는 조금씩 더 올라가는 상황. 이 세 가지를 본다면 아예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물가로 볼 때는 인플레이션의 뭐 막바지에 왔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현재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퀘어 현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기자단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렇게 차가운 상태에서 매파적인 것을 기대했던 기자들이나 시장한테 따뜻한 어떻게 보면 온기를 불어넣은 거는 좋은데요. 네. 왜 따뜻한 것을 지금 불어넣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따뜻해야 되지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해도 될 것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 것은 뭐냐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중에 기자가 묻지도 않았으면 물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 전문이에요. 네. 올해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는 것이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4번에 걸쳐서 미국 대선을 치렀다.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연준에 있으면서. 예. 네. 뭐 사실상 2번은 연준 의장으로서 네. 사실 치러온 거고요. 2번은 위원으로 친 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는 2번이겠죠. 의장으로서는.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게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제가 그 관심을 있게 본 거는 뭐냐면 연준 내에 여러 가지 뭐 목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그래도 우리는 변함이 없어 3월 달 FOMC에 대비해서 모든 위원이 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연준 위원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의견이 다른 걸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몇 주 후에 나오는 이제 성명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의사로. 예, 의사록. 예. 의사록이 굉장히 궁금해요. 이 미너트가 저는 나오자마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서 혹시 네.
어떤 면에서 브리치가 있었는지 이것을 본다면 향후에 금리 뭐 인하라든가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갈지를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좀 전에 저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헤드라인까지도 화면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제롬 파월은 물가 상승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기사 제목이었고요. 아예 뭐 이 FMC를 갖다가 이제 총평하면서 백악관이 좋아할 것이다. 좀 다소 비판적인 기사였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연준의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연준에 대한 신뢰는 갈수록 떨어진다. 떨어질 만도 한 것이 애초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단도 많이 틀렸지 않습니까? 일시적이네 어쩌네 하다가 아니 뭐 제로금리를 갖다가 5.5까지 그렇게 급하게 끌어올리기도 했던, 지금 그러면 연준의 물가 인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틀렸건 맞건 간에 우리는 뭐 어쨌거나 연준하는 거에 시장이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네. 뭐 사실은 뭐 듀얼 책무, 네. 뭐 경기도 봐야 되고 우선 뭐 경기보다는 물가를 봐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좀 우왕좌왕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네. 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게 뭐 미국만 해도 되짚어 보면 사실은 근원 물가가 거의 7%대에서 올렸어요. 예. 네, 그리고 2021년 그때 그 잭슨홀 미팅인가요? 이때도 2022년 8월이죠. 예.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한 2달 정도 예. 떨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물가 상승 속도와 통화 정책의 기조가 항상 좀 저는 미스매칭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최근에도 조금 물가가 잘 안 잡힘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계절적인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물가가 올라가는 네. 것을 잘 안 떨어지는 예. 것을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 부족하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그래서 모든 게 조금 뭐 아무리 데이터에 의존한 데이터에 근거한 그러한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너무 연준 위원들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파월 의장도 너무 말이 많고요. 예. 제가 뭐 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웃겠지만 당신이 무슨 예. 무슨 수를 뜨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든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원래는 안 그랬습니다. 2000년 이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기교를 부리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아하. 뭐 여러 가지 기교를 부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인식이 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통화 팽창입니다. 그렇죠. 통화 팽창이 1990년 이후에 지금 한 30여 년간 풀린 통화에 거의 한 75%가 2008년 금융위기에 풀렸고요. 네. 2008년 이후부터 지금 한 15년인가요? 15년간 풀린 통화에 네. 거의 한 41%가 미국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네. 전 세계가 40%가 팬데믹 2년 만에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수록 이 밀도 있게 풀린 통화 팽창. 거기다가 재정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뭐 팬데믹 이전 장기 한 10년에 2배 정도의 재정 지출, GDP 대비 뭐 재정 적자도 지금 6%대, 예전에는 3%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재정 정책을 이렇게 굉장히 불경기에서나 적합한 팬데믹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대응하면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과연 이제 정당하냐, 그리고 좀 통화 팽창과 물가를 못 잡는 데 대한 조금 문제점. 네. 이 무엇이냐는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논의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논의하겠죠. 예. 사실 2%의 물가 상승을 용인한다라는 것도 요즘에는 또 꼭 2%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요. 3% 네, 용인하면 네. 안 돼? 뭐 네, 이렇게 잘 예. 바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전 세계가 통화 가치의 하락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너무 관대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좀 연준이 너무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네.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위험자산 시장은 뭐 반기는 일이지만 네. 사실은 또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을 좀 중앙은행 전체 물가에 대한 인식이 네. 저는 조금 퀘스천이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쯤 되면 또 한번 꼭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 그러면 연준 금리 몇 번 내리실 것 같고 언제쯤 내릴 것 같으냐 하는 질문이 나와야 되지만 저는 막 오늘 생략하고 싶습니다. 왜냐? 연준의 점도표조차도 뭐 매번 3개월 텀으로 점도표 제시할 때마다 달라지고 시장이 연초에 했던 뭐 금년에 한 6번 심지어 7번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했던 게 불과 몇 주 전부터는 이러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라고 했으니 이 몇 번 할까요? 뭐 9월이면 할까요? 6월부터 할까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시장 오르는 거 보니까 돈은 많다는 측면인데 그 점에서 한번 전문님 짧게라도 한번요 유동성 측면에서 이번에 그 QT 테이퍼링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줄인다 하는 그 부분하고 또 뭐 비슷한 시기에 또 재무부에서는 뭐 국고채 바이백 20년 만에 국고채 바이백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조기 상환. 네. 이래저래 지금 시장이 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우려가 있음에도 늘 지나고 나면은 잠깐 빠지고 또 오르고 하는 자산 시장인 걸 봐서는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요, 뭐 단기 자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단기 자금은 이제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건 사실은 MMF라고 봐야 되겠죠. 예. MMF, 머니마켓 펀드인데요. 이것을 본다면 이제 6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6조 달러. 어디 글로벌리 말씀인가요? 미국에. 미국에. 예, 네, 네. 미국의 MMF가 6조 달러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주식이라든가 투자를 논할 때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미국입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을 볼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유동성을 보자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미국 MMF가 6조 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이것을 갖다가 그래프상으로 이제 한번 잘 비교해 보면요. 지금까지 왜 다우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주시장이 올랐느냐 보면 유동성 장세예요. 좀 전에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MMF도 이렇게 높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대차 대조표, 예. 대차 대조표가 9조 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이제 9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뭐 그래프에서 보시지만 지금 7.4조 달러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에 이게 4조 달러가 채 안 됐었어요. 이게 뭐냐면 채권을 어떻게 사준 네, 거거든요. 채권이 이만큼 사준 거를 이제 조금씩 릴리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7조 달러 미만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스톱을 건 겁니다. 스톱을 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저 말씀드린 뭐 딜러들이 예. 채권을 살 여력들이 없어요. 지금 유동성은 많지만 네. 채권을 지금 살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요. 예. 인플레이션 높으면은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뭐 채권에는 굉장히 독약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채권 딜러들이 장기 채권을 지금 사려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사려는 예전에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없어요. 요새 거의 네. 많이 줄어들었고 가장 중요한 건 원래 이렇게 장기 국채들은 중앙은행 자기 나라의 중앙은행이 제일 많이 사줍니다. 예, 제일 많이 사줍니다. 예, 예. 연준이 사줘야 되는데 QT라는 거는 예. 연준이 이제는 내가 국채 안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것들을 안 사다 보니까 저렇게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서 지금 국채를 계속 더 많이 찍는다고 이번에 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발표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QT를 속도 조절을 안 하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금리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그래서 네. 수익률을 잡고자 QT의 속도 조절을 처음에 한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중 유동성입니다. 네.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너무 유동성이 떨어지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저는 이번에 FOMC를 왜 이렇게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했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네. 기준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시중은행들한테 시중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중앙은행장은 함부로 이런 말을 안 합니다. 함부로 이런 말을 네. 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장에서 이것을 해석할 때는 뭐냐 하면 연준 의장은 마음을 먹었구나. 시장에 스트레스를 주기가 싫다. 네. 시장 너네들은 내가 너네 편이니까 안심해. 이런 것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 하면
higher the longer, 더 길게 고금리를 갖고 가겠지만 그래도 깨트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상황을 갖다가 리만 사태랑 비교를 해보면 리만 사태 당시에는 신용 이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모든 이제 모기지채 네. 이런 도산 이슈가 있어서 이것들을 갖다 구제해주기 위해 돈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한쪽은 오랫동안 썼었어요. 3, 4년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구제해주고 난 다음에 금리를 갖다가 뭐 인상을 하고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이번에는 본다면 돈을 갖다가 신용 이슈가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썼어요. 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신용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신용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아까 봤던 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9조 달러까지 갔었던 대차 대조표를 7조까지 지금 떨어뜨려 놨는데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시 돈을 쓸 겁니까? 그건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저라도 위원들을 갖다가 밥 사주면서 따라가면서 제발 내리게 해달라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어떤 뭐 파월 연준의 어떤 줄타기 고개 같은 느낌이 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김한정 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FOMC를 보면서 연준이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데이터 디펜던트 아닙니까? 지금 뭐 금년 들어서 조금 이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잘 오다가 이게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지만 조금은 더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 흔히 하는 말로 데이터 디펜던트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지만 금리 인하도 한참 늦춰질 것 같으면은 ECB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은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머지 국가들은 또 통화정책 하는 데 있어서 패드 디펜던트 아닙니까? 연준이 낮춰줘야 우리도 같이 낮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는 오히려 미국 제외한 나라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이번 연준의 결정이. 뭐 미국은 뭐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뭐 경제의 좀 구조라고 그럴까요? 네. 또 지금 경기의 순환주기상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나라마다 또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시장이 뭐 컨디션, 예. 시장의 컨디션 뭐 지금 빈 일자리당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가 0.5개밖에 안 되고 미국은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1.3개고요. 네. 그러니까 고용시장만 해도 이제 차이가 크고 또 생산성이라든지 또 뭐 에너지의 자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든 게 이제 차이가 커서 사실은 선진국도 유로존과 미국은 온도 차이가 크다. 유로존은 거의 디플레이션 성향에 상당히 빠져 있고 네. 금리를 빨리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미국은 뭐 사실은 뭐 이번 호황 기간을 조금 길게 연장하고 또 변 전무님 말씀하셨던 뭐 시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금융시장이 균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치스러운 그러한 뭐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예. 이머징은 어떻습니까? 이머징은 뭐 사실은 뭐 굉장히 불안하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IT 쪽만 지금 경기가 좋기 때문에 BIT 업종에서 전통적인 산업의 경기 사이클, 제조업 사이클은 약하거든요. 세계 교육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교육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세계 교육의 증가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 어쨌든 경기의 실물 경기의 온도차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조금 쫓아가야만 되는 네. 여러 가지 형편상 예. 또 특히나 이제 환율 측면에서 쫓아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부정합성, 불일치성, 약간의 모순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그래프에서 미국 5.5, 우리 3.5인데 저렇게 되면은 이번 4월달에 금통위에서 저 미국은 저걸 갖다가 한동안 계속 가겠다는 거고 우리 또 낮추기 어려워지네요. 한국은행은. 근데 이게 통화 정책이 뭐 지금 파월 의장도 뭐 기자회견에 네. 얘기했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노동과 뭐 성장이 식으면 네. 사실은 뭐 생각보다는 또 일찍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도. 네, 지금 하반기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년여에 걸쳐서 거의 525bp를 금리를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경제에 스며드는 과정이라고 연준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스며드는 과정. 네, 그 스며드는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천천히 스며들다가 어느 계기를
맞이하든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트리거가 있으면 네.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갑자기 이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연준이 금리를 조금 조기에 인하할지 아니면 말씀 주셨듯이 이제 뭐 아무 일도 없이 계속 가다가 네. 결국에는 이제 조금 미국도 다른 나라의 경기의 침체에 의해서 그걸 스필백 네.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부메랑으로 미국 경기 뭐 기업들이 예, 실적이 예.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면서 그 영향으로 해외 경기 때문에 미국 기업 이익이 이제 조금 쭈그러들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 시장이 망가지고 네. 식고 이러면서 이제 될지 어떤 경로로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는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제 생각에는 만약에 베이스 시나리오 올 12월에 야 돼야 첫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지금 기본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도 뭐 올해 한 번 인하하기가 좀 어렵죠. 아, 예. 저기 뭐 부동산 같은 저쪽에 현장에서는 이런 이 금리 조금 안 낮아지면 힘드는데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미국이 저렇게 쪼아대니 안 낮추니 그거는 있네요. 그다음 저기 환율 관련해서 한번 변 전무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아마 저의 질문이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데 킹 달러, 뭐 슈퍼 엔저 이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라고 아마 한 일주일 전 방송이라면 그렇게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만 일주일 사이에 또 분위기 바뀌었습니다. 우리 뭐 달러엔 160엔 찍고 나서 지금 153엔까지 훅 밀렸고 한 두 번 정도 개입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도 뭐 지금 1,400원 찍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이러다가 1,350에서 멈추나 1,330에서 멈추나 하는데 지금 요번 FMC 전후에서 또 160엔 공방 이후로 지금 외환시장에서 뭔가 요 변곡점이 왔다고 보십니까? 조금 뭐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예, 네. 몇 번에 걸쳐서 뭐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한 2주 전에 네.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가 미국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워싱턴에서. 4월 17일이네. 예. 기억하게.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이 달러원 환율이요. 뭐 1,400원은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높죠. 예, 예. 수출 경기나 이런데 치명적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이제 미국 자동차가 안 팔린다는 그런 이제 미국산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이 좀 싸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일본에서 만들던 거를 예. 미국에서 만들고요. 독일에서 만든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만들고 이랬는데 독일이나 일본에서 만들던 이 고급차들보다 미국에서 만든 게 더 비싸요, 이제. 그게 이제 환율 영향이죠. 그러네요.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같은 차를 안 사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출 쪽에서 보면 미국이 좀 뭐 악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불리하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시죠. 네, 네. 그 이후에 뭐 달러 원 환율은 조금 내렸습니다. 예. 좀 내렸어요. 뭐 1,400원까지 가다가 1,470원, 뭐 예. 1,48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는 예전에는 역사적으로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뭐 무역도 많고 하니까 동조화라고 이제 같이 비슷하게 간다. 동조화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죠. 동조화를 예. 많이 보여줬다면 최근에는 일본과 굉장히 동조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한국과 많은 공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환율이 1,400원에서 1,370원으로 바로 내려왔는데 예. 일본 엔화는요. 그 당시에 154엔, 달러당 154엔에서 더 올라갔거든요. 155엔을 찍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 말을 안 듣는 거죠. 그건 그렇죠. 뭐냐면 그렇죠. 일본 당국의 통제력이 한국보단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일본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번 주에 네. 개입이 있었던 정황들이 있는데요. 예. 물론 일본 당국은 이것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말에 이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겠다.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5월 말에 알 수가 있겠지만 한 3번 정도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달러 엔 네. 환율이. 이것들을 본다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군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은 우리 당국이 조금 더 개입을 했어야 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이런 동조화 때문에 달러 원 환율이 오히려 지금 1,360원대까지 오늘 좀 내려왔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화 방어를 위해서는 돈이 들거든요. 예.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수십 조의 돈을 벌써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 조의 돈을 벌써 썼다고 하죠. 네. 왜 그러냐면은 155엔, 160엔에서 155엔까지 내리기 위해서는 외환 당국이 그 차이 5엔만큼을 자기네가 로스로 갖고 가야 돼요. 이게 손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손실이거든요. 네. 그 손실을 갖다가 더 많이 내리기 위해선 더 많은 손실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일본의 재정 부담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서 언젠가는 이것을 멈추기는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네. 계속해서 실개입만으로는 갖고 갈 수는 없었고요. 네. 최근에 지금 한 이틀 사이를 본다면 반등을 하니까 1,155엔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무자비하게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이러한 일본 당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느낀 점은 한 2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일본은 엔화를 방어할 그러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엔 이상으로는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매수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네, 네. 매도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엔 매도, 예. 달러 매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하자. 왜 그러냐면 160엔 이상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엔 방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일본의 재정적인 부담은 많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예.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 것이고 현재는 지금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온 상황에서 특히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파월 의장이 이번에 굉장히 완화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의도가 있다. 그 의도는 뭐냐면 빨리 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예, 예. 금리 인하를 예. 빨리 내리고 싶다는 예. 거예요.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 빨리 하고 싶다는 것은 사실 뭐 싸움으로 이렇게 비교하자면 시장도 사실은 저희가 전투거든요. 매매가. 그렇죠. 예, 전투입니다. 예, 예. 이게 제로섬 게임이. 네. 전투에서 본다면 일단 뭐 마음이 싸움이 아닌 타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 싶지 않나.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가중될 것을 우리가 사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어떻게 하든 아니면 당국자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잘 결정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장기채 금리는 앞으로도 4% 이상에서 당분간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안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인플레이션을 갖다 생각한다면 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을 얻는다면 그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갖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이제 또 벌써 시간이 쫓기기 시작하는데 김한재 박사님, 지금 어쨌거나 좀 4월 달에는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있었고 약간 어떻게 이 허들을 넘을까 싶었던 FOMC도 제가 봐서는 무난하게 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지수선물 흐름 봐서는 주말에도 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잘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조금 이렇게 미국 대비 좀 쫓아가는 게 미진한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조금 알맹이가 없다는 어떤 실망감일까요?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일까요? 우리 자체적인 경기 측면일까요? 더불어서 한번 다 좋은데 그래서 그럼 5월 달에 어찌해야 되는 거야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주식시장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는 저는 뭐 미국과 한국 시장의 좀 차별화. 네, 지금 뭐 사실 네. 뭐 나스닥은 한 10배 올랐고요. 나스닥은. 2010년 이후에.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2배밖에 못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게 이제 뭐 좀 뭐 언젠가는 좁혀지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좀 구조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지난 10년간 미국 기업들은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벌다 뭐 조금 못 벌다가 뭐 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네. 사실은 소위 기업 이익에서 차별화가 커졌다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 뭐 조금 산업적인 문제, IT 예. 혁명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긴 관점에서는 이제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투자 전략에서는 저는 해외 주식 시장을 반드시 가져가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좀 단기적인 것은 뭐 지금 말씀 주셨던 뭐 밸류 프로그램에 약간 뭐 동력이 좀 약해진다든지 뭐 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또 법 개정도 필요하고 네. 그리고 조금 더 강제성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총선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의 입장은 뭐 조금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챙겨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조금 차별화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예. 하지만 저도 지금 좀 달러 아까 이제 환율 쪽을 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환율이 뭐 달러가 좀 구조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네.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가 된다 그러면 또 강하겠죠. 경기 침체기에는 또 안전 통화에 대한 소비가 네. 높아지니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달러 약세 기간은 짧고 강세 기간은 앞으로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세라기보다는 이제 강보합을 포함한 강세 기간은 네. 길고 약세 기간은 조금 짧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가 좋고 예. 미국이 온쇼링 정책을 펼고 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줄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변 전무님도 아까 이제 엔화를 말씀 주셨지만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이게 조금 미국 이외의 통화가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또 우리나라 통화가 예전처럼 이렇게 초강세 예전 때 레인지로 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못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조금 환율이 조금 원달러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해외 주식을 늘리자 이런 판단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네. 1,300원을 크게 하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예. 길게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미국 증시 펀더멘탈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우수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미국 증시를 포트폴리오에 조금 편입해야 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원달러를 너무 조금 그 강세로 보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보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조금 한국 주식을 사기가 지금은 조금 좀 답답한 조금 머뭇거리는 네. 그러한 외국인도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 이런 것들이 복합됐을 때 한국 증시의 퍼포먼스가 좀 성과가 올해도 미국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아쉽지만 예. 생각하면서 미국에 조금 동조화되는 미국이 올라가야 그래도 우리 증시도 좀 숨쉴 공간이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올해 증시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마지막 순서라 생각하시고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 왜 탑건 매브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Don't think, just do라고요. 그냥 제가 여쭈면 답만 해 주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AI 이제 시작입니까? 아니면 조금 급하게 많이 왔습니까? 둘 다가 다 해당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요. AI가 일종의 뭐 42.19km의 마라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뭐 한 5km도 안 왔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은 급하면 체합니다. 급하면 체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해요. 하지만 지금 조정을 보이면 또 계속 갈 겁니다. 뭐 지금 1, 2년간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마무리될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전자 연내 10만 원 보겠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뭐 가능하겠죠. 가능하겠다. 네. 그 말씀은 코스피도 추석 전에 한 2,800 가능하겠죠. 네, 뭐 아이고 2,800이야 뭐. 2,800이야. 뭐 네. 조금만 힘내면 네, 가능한 그럼요. 거고.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네. 그러면 조금 오버해서 3,000도 아, 가능할까요? 그럼요. 3천이 진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낮은 숫자예요. 너무 낮은 숫자다.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예. 똑같은 질문을 갖다 우리 전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 이거 어떻게 현 단계 아까 42.19 마라톤 좋은 비유를 해주셨네요. 전무님 네. 보시기에 어느 지점입니까 지금? 글쎄요, AI 그 미국의 AI와 우리나라의 AI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러냐면 미국의 AI는 사실은 소싱을 해서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약간 사용하는 측면. 네, 또 우리나라 AI는 뭐 예를 들면은 여러 이제 기업들이 그것들을 이제 페이먼트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정도의 좀 약간 포커스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 만들어서 상용화되게 되면 우리나라 비즈니스는 좀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창용 총재도 그 CBD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디지털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화에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이제 주시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제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 전체로 보면은 저는 이제 주식을 이제 보는 사람은 네네. 아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 네.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 그리고 통화 네. 여러 가지 자산들 대체 자산들 이런 걸 통째로 보면은요 채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이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 보여서 지금 저는 네. 21세기 가격 혁명적으로 보거든요. 네.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 가지고 10년 후에 똑같은 걸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주식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예. 주식이 각광을 받고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비팅을 하려면은 네. 다른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보다는 한국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년까지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작년에 디스카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산타랠리 위에 우리나라 주식은 많이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뭐 한국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시장에서는 나 너네 안 좋아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네. 그게 신용 부도 수합이라는 거예요. 예. CDS 프리미엄이 뭐 작년 기준 약 25 BP, 예. 0.25% 포인트에서 최근에 40 베이시스 포인트 0.4%까지 올라갔었단 네,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작년에 우리나라 메모리가 뭐 대만 TSMC에 뒤진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인 뭐 반도체나 네. 여러 가지 품목들이 수출이 좀 부진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그 펀더멘탈 차원, 저는 이 펀더멘탈이라는 단어는 쓰기 싫어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펀더멘탈이라고 하면은 가장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장밋빛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보면 성장률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이 기업들의 HBM이라든가 고대형 메모리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좀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네. 오르는 폭이 그래도 미국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만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고 조금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한 1시간 정도는 더 해야 엑기스가 나올 만한데 네, 여기서 아쉽지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의 꾼께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뭐 올 한 해 계속해서 뭐 시장에 일단 발 담그신 이상 하루도 이렇게 편한 날은 없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까 뚜렷하게 보이는 날은 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전쟁꾼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는 또 박수영 박사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